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꿈에 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깨어나서도 한참을 생각에 잠기게 돼요. 길게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삶은 불행하거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며 불행한 동시에 행복하고 슬프고 또 아름답기도 한 것 같아요. 어젯밤 꿈에 나타난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아주 지저분하고 힘든 그런 삶에서도 아름다운 순간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건 순간에 불과해요. 지나가면 없어져요. 하지만 인간은 그 찰나의 순간을 평생 곱씹으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친정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예고 없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아빠는 취미로 주말에 친구분들과 바다 낚시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날도 엄마와 통화를 하시더군요. 이번에는 무슨 생선 잡았어요? 하하, 알았어요. 지혜야, 오늘 저녁에는 우럭 매운탕 먹겠구나. 그러나 아빠와의 통화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평소 협심증이 있었던 아빠는 배에서 하선하기 전 심근경색이 오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저는 소중한 사람과 행복이 언제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미루거나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이 세상에 엄마와 저 둘뿐이라서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살았죠. 생활력 강하고 낙관적인 엄마 덕분에 저 또한 구김살 없이 잘할 수 있었답니다.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좋아하던 저는 일을 하면서도 한식, 양식, 일식, 제과 제빵 자격증까지 다 취득했죠. 그리고 30살에 대기업 구내식당에 영양사로 이직을 했어요.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밥상이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메뉴 개발에 노력을 많이 했죠. 새롭게 개발한 메뉴에 사람들이 맛나게 먹는 것을 보면 너무 기뻤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직원들도 많았죠. 그런데 유독 매일 과하게 감사 인사를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영양사님 온 뒤로 살이 2kg나 쪘어요. 하하, 무슨 점심 한 끼 많이 먹는다고 살이 그렇게 쪄요? 과장이 심하신데요? 제 잘생긴 얼굴 턱선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아이, 책임지세요. 제가 책임을 어떻게 져요? 오늘부턴 밥을 반만 드립니다, 그럼. 에이, 그럼 힘 없어서 오후에 일을 못한다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저에게도 영양사님 살을 찌우게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징징대지 않을게요. 외모도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저는 그 남자가 계속 신경이 쓰이긴 했죠. 마침 이렇게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까지 해주니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금요일의 첫 데이트 이후 저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비밀 연애로 시작했지만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100일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공식 사내 커플이 되었죠. 1년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상견례 전에 밥을 한번 먹자고 하는데 아버지 빼고 엄마들만 서로 먼저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상견례 때 만나면 되는데 굳이 엄마들만 모시고? 지혜 씨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뭐 안 싸돈끼리 편하게 인사나 먼저 나누자는 거겠지. 그렇게 상견례를 한 달 앞두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남친과 저는 회사에서 출발을 하고 어머님들은 각자 알아서 식당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하셔서 차를 몰고 오는 친정엄마가 예비 시모를 데리고 오기로 했죠. 나중에 엄마에게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데리러 가니 예비 시모가 너무나 당연하게 뒷좌석에 앉으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깔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운전기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식사 장소가 룸으로 된 자식 테이블이었는데 예비 시모는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와 제가 눈을 마주치고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네요. 우리 문영이가요. 어디 내놔도 진짜 빠지지 않는 신랑감이라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말도 없이 회사에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아까운 선자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게요. 조서방이 성격도 외모도 훈훈하고 직장도 좋고 우리 지혜짝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우리 지혜를 이어주고 싶다고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이게 다 인연인가 봅니다, 사부인. 예비 시모와 친정 엄마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죠. 제가 안사돈끼리만 보자고 한 이유는요. 우리 남편이 워낙에 소탈해서 예단 이야기는 따로 하려고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 누가 봐도 기우는 혼사이긴 해도 문영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 결혼은 승낙했습니다만 예단이나 혼수까지 양보할 생각은 없네요. 누가 기우는지는 아직 모르죠. 먼저 해주시는 신혼집에 맞춰서 저도 못지않게 해드리죠. 홀 어머니 외동딸인 제가 탐탁지 않았던 예비 시모는 상견례 전에 기선 제압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15년 보험 영업으로 다져진 친정 엄마의 내공도 못지 않았죠. 결혼식까지 순탄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상견례장에서 뵌 예비 시아버지의 인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개념은 어딘가에 항상 놓고 다니는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을 알아서 중간에 커트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문영이 몫으로 준비해놓은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이라고 나갈 수가 없다고 버티니 어쩌겠어요. 일단 몇 달 동안이라도 우리랑 살면서 기다려야지 별 수 있나요? 원래 예전부터 양반집은 분가하기 전에 시댁 가풍도 배울 겸 무조건 1년은 같이 살았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양반 타령을 해.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으니 서로 몇 달 동안은 익숙해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살면서 너무 불편한 점 생기면 이거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고. 신혼집 아파트를 해주신다며 예단비를 두둑히 챙긴 예비 시모에 계략이 아닐까 의심도 했죠. 신혼부터 시댁살이라니요. 아마도 조서방은 엄마보다는 아버지 닮은 모양이다. 다행이지 뭐냐? 시아버지는 그래도 인품도 넉넉하시고 딱 돌아가신 네 아빠 생각나네. 지혜야, 완벽하게 다 맘에 드는 사람도 시댁도 없는 법이야. 어차피 예단비 너 결혼시키려고 내가 미리 모아놓았던 돈이니까 괜찮아. 대신 살림 날 때는 시어머니한테 좀 보태달라고 해라. 시아버지 될 뿐만 믿고 몇 달 참고 살아. 그렇게 인생 계획에 없던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출근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시모가 저를 부르더니 내일 신랑 출근할 때 뭘 챙겨야 할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잖아요. 문영 씨랑 저 같은 회사에 출근 시간도 같고요. 문영 씨가 애도 아닌데 필요한 건 각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는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가 먼저 나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그러게 회사 다니는 거 엄청 유세 떠네. 아니 그 영양사에서 얼마나 받는데요? 나는 영양사 옳게 들어와서 이제 만난 아침밥 좀 얻어먹나 했더니. 저랑 나이가 동갑인 손아래 시누이는 시모 옆에서 한술 더 떠서 아침밥 타령을 하더군요. 아이 내일 출근한 사람 붙잡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문숙이 너는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손이 사람인데 이 언니를 붙여야지. 앞으로 언니라고 깍듯이 모셔라. 피곤하겠다. 아이 어여 들어가 쉬거라. 정말 시아버님이 항상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상황 정리를 해주셨어요. 시모도 시누이도 시아버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저를 아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주말이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평안도식 만두나 냉면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드렸죠. 아유 언제 이렇게 평안도 음식을 배운 게야. 밖에서 사 먹는 것이랑 비교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며느리 복 하나는 있구나. 하하. 아니 밍밍하고 별 맛도 없구만. 손만 많이 가는 걸 뭐하러 주방 어지럽히면서 만들어서는. 문수가 우리는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시모는 음식 솜씨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동안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더라고요. 문제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가 한 음식을 좋아하자 아예 평일에도 주방 살림을 안 하려고 하셨어요. 시모는 퇴근 시간 3시간 전부터 전화를 해댔죠. 좀 일찍 퇴근은 안 되니? 퇴근하고 오면서 장도 좀 봐오거라. 문영이는 오늘 약속 있다고 하니까 문영이랑 같이 퇴근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장 봐서 빨리 들어와서 저녁상 차리거라. 제가 30분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시모와 시누이는 난리를 쳤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외출하시거나 남편이 약속이 있는 날을 잡아서 말이에요.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 배고파 뒤지는 거 보려고 그래? 아주 오늘 아빠 없다는 거 알고 일부러 늦은 거 아니야? 아가씨, 저도 오빠랑 똑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주일 내내 저녁 밥상을 차리라고 해요? 제가 밥하러 문영 씨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어머 얘 좀 봐라.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 엄청 부려먹는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네가 하도 음식 잘한다 자랑질을 해대서 저녁 밥상 좀 차리라고 했다고 이 난리를 부리네. 잘한다 했더니 아주 기어올라. 너 내일부터는 아침도 타해놓고 출근해. 그럼 아침만 준비해놓고 저녁은 알아서 차려 드세요. 아침 저녁 두 끼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와, 남편이랑 시아버지 없다고 아주 막 나가지? 며느리가 시댁 들어오면 청소하고 밥하는 게 당연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 예의랑 법도라는 걸 알지.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님이야말로 아버님 없다고 저한테 지금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가정교육 말씀하시면서 제 어머니 함부로 부르시는데요.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니시죠. 엄마, 올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너 지금 우리 엄마 가르치냐? 그리고 아가씨도 계속 그렇게 반말하시면 저도 말 놓습니다. 그래, 막 나가자 이거지? 그래, 한판 붙자. 시누이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대요. 하지만 때마침 들어오신 시아버지 덕분에 무마가 되었어요. 아이고, 회사에서도 하는 일이 직원들 밥 먹이는 일인데 퇴근해서도 일을 해서야 되겠냐. 이제 저녁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요. 이러다가 며느리 쓰러지겠네. 저는 다음 날부터 아침만 간단히 준비해놓고 출근을 했죠. 퇴근 이후에는 남편과 저녁을 먹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고 늦게 들어갔어요. 예정되었던 신혼 전셋집 계약 만료까지 한 달만 더 참자고 다짐했죠. 문제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모가 전화를 끊임없이 해댄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으면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게 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기만 하면 고성을 지르면서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시모와 시누이가 도가 지나친 행동이나 말을 해도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분가를 할 건데 그동안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지금 문영이랑 같이 있는 거냐? 아니면 친구들이랑 있는 거냐? 친구들이랑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스피커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친구들이랑 있어? 이 정신 나간 거사, 응? 결혼한 여자가 친구들이랑 술이나 처마시고 돌아다니는 주제에 시어미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게지. 회사에서 밥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매일 늦고 지랄이야? 지금 당장 들어와서 저녁 밥상 차리지 못해?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음식점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죠. 남편도 어머님의 고성과 막말에 당황을 하더군요. 아니, 엄마가 매일 전화해서 이랬다는 거야? 왜 진작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미안해. 난 전혀 몰랐어. 어머님도 아가씨도 당신이랑 아버지에게는 숨기고 싶은 모습인가 보지. 그런데 내가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드네. 회사에서도 어머님 전화만 오면 경기가 일어날 것 같아.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계약 만료 전인 신혼 전셋집에서 이사 비용을 주고 예정보다 한 달 전에 집을 비우게 했습니다. 문영이에게 얘기 들었다. 아니, 난 조금이라도 네 얼굴 자주 봤으면 하는 생각에 몇 달이라도 함께 살려고 한 건데 미안하구나. 네 시애미가 좀 다혈질에 신경질이 있어서 그러니 네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구나. 저도 아버님 곁에서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집이 멀지 않으니 주말에는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등살에서 벗어나게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게 함정이었네요. 이사를 하고 저는 회사에 며칠 연차를 냈어요. 아무래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친정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오셨어요. 대충 커다란 짐들은 정리가 끝나고 커튼이며 블라인드까지 설치를 끝내고 중국집에서 요리를 시켜서 먹으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초인종도 아니고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달려나갔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니,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시고? 너는 어른을 보면 인사를 먼저 할 일이지 비밀번호가 중요하니? 내 아들 집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리가 있어? 어머, 사부인, 사돈처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어머머, 이거 봐라. 아니, 분가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친정엄마가 낮부터 눌러앉아 중국 요리나 시켜먹고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가 언니 혼자서 짐 정리하고 있을 거라고 도와주라고 해서 왔더니만. 어머, 엄마, 저거 술 아니야? 대낮부터 모녀가 신나셨네. 친정엄마 불러드리려고 시어머니 미친년 만들어 놓고 분가했니? 내가 아들이랑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사부인,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이삿짐 정리가 어디 하루로 끝나나요? 조서방은 출근해야 하니 제가 와서 좀 도왔습니다. 오해는 무슨, 눈앞에 다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사부인, 원래 이 집을 문영이 주려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와서는 살림살이도 다 지들이 알아서 구입하고. 예, 너는 뭐 완전히 몸만 가지고 시집 온 거 아니니? 어머니,
살림살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다 구입한 거고요. 어머님 그래서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엄마만 예단비 드렸잖아요. 그것도 여기 살림살이 다 채우고도 남을 돈이요. 어머머, 다 지난 이야기. 지금 예단비 많이 줬다고 유세야?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엄마 앞에서 싸움을 이어갈 수는 없었으니 그날은 제가 꾹 참고 견뎠죠. 엄마는 눈앞에서 시모와 시누이의 행패를 목격하고는 걱정을 한가득 안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당장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에게도 절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리고 당분간 시댁은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만 가자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도 상황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밀번호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은 조용히 지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시댁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자 주말에 시어머니가 새벽 대바람부터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새벽 약수터에서 떠온 약수다.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단다. 너희들 결혼한 지 이제 1년 다 되어 가는데 애 소식은 없는 거니?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 애가 생겨도 도산인데. 에이, 엄마. 때 되면 알아서 생기겠지. 내가 장손인데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얘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인지 알고 있지? 네 아버님이 집안의 대종손이야. 문영이가 어여 대를 이어야 한다고 집안 어른들이 성화다. 아무래도 애가 들어서려면 몸가짐을 좀 정갈히 해야 하는데 분가했다고 이제 더 맘 놓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저 원래 술 못 마셔요. 술은 이이가 좋아하고 잘 마시죠. 아니, 나는 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이나 했으면 좋겠다만 그 영양사에서 몇 푼이나 벌겠다고 그러는지. 네, 그날부터 레파토리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갖는 나이 많은 새 신부가 된 것이죠. 주말마다 약수터를 들려서는 먹지도 않는 약수를 핑계로 집에 들려서는 잔소리를 퍼붓고 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뒤져서 먹을 만한 반찬이 있으면 시아버지 핑계를 대고 다 가져갔죠. 어쩌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면 친척들 앞에서 임신 걱정을 핑계로 돌려서 제 흉을 보시는 거예요. 여자가 기가 너무 세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데 여자가 자꾸 남자한테 말대답하고 남자 머리 위에 앉으면 남자가 빨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남편 기죽이지 말고 남편 말 고분고분하게 잘 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어허, 사람들 앞에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또 한다.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니라 새아가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끄라고 했지. 새아가가 알아서 다 잘하는데 전화해서 잔소리, 찾아가서 잔소리 말라 했지. 정말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자식 타령이 1년을 지나가자 가운데서 중재하던 남편도 피곤해하더군요.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가 언제부턴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냉랭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친척들 보기에 이제 좀 그러네. 이제 결혼 2년 차인데 이렇게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잖아. 엄마 말대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좀 노력을 해보던지. 아니, 애 갖는 게 여자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야? 내가 회사 그만둔다고 애가 생겨? 집에서 무슨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야. 노력은 당신이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요즘 매일 회식이다 하면서 늦게 들어오잖아.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회식 자리가 잦아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더니 어느 날부터는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지더라고요.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게 말이 돼? 전화는 한 통 해주던지 아니면 내가 거는 전화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술이 너무 취해서 핸드폰에 가방을 둔 걸 못 찾았다니까. 사람 짜증나게 왜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하냐고. 무슨 소리야? 내가 거는 전화를 어떤 여자가 여보세요 하고 받고는 깔깔대다가 끊어버렸다니까. 당신 혹시 바람 났어? 어느 주말 아침에도 남편이 전날 외박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외박한 사실을 말했죠.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외박도 하고 여자 끼고 술도 마실 수 있지. 너는 그런 걸로 잔소리를 해대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애도 못 갖는 게 뭘 잘했다고 남편을 잡어? 어머니도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잔소리 때문에 생기던 애도 도망가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랑 여자랑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왔으면 아들을 혼내셔야죠. 그만두지 못해? 어디서 엄마한테 고함을 질러? 이 여자가 내가 오냐 오냐 했더니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알던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까지 변해버리고 나니 결혼 생활이 정말 지옥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잖아요. 남편의 변화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건너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회사 회식을 다니게 된 술집 마담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야기였어요. 회사에 소문 다 퍼졌어. 당신이 술집 마담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진도 나가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 내가 이번 한 번은 봐줄게. 봐주길 네가 뭘 봐줘. 남들 다 쉽게 하는 임신도 못해. 시어머니랑은 맨날 말싸움이나 해대고 내가 집안이 편안해야 들어올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의 제 경고를 무시하고 진짜로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대형 튀김기에 요리를 하다가 팔목에 화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찍 퇴근을 했어요. 오른쪽 팔을 다쳐서 밥도 혼자서 먹기 힘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녁 내내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남편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시아버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깜짝 놀란 시아버님이 달려오셨어요. 아버님, 아무래도 아버님에게는 제 결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문영 씨가 바람핀 지는 몇 달 되었어요. 진짜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저도 한 번은 눈 감고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다쳐서 쓰러져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는 못 살겠어요. 아니, 안 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끝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아유, 얼마나 뜨겁고 아팠을꼬. 문영이 이 자식이 미치지 않고 아유, 아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여자에 미쳐서 집에도 안 들어와. 내가 새하게 볼 면목이 없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네가 그동안 유별난 시어머니랑 시누이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어이할꼬.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기억도 있고 특히 아버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버님도 제 결심을 듣고는 더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를 불러 남편의 옷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트렁크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생각 같아선 이 새끼 연놈들을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싶다만 손 더럽히지 말고 빨리 이혼해라. 오늘 네 꼴 보니 조서방은 가망 없는 놈이야. 남편은 아침이 돼서야 들어오더군요. 저는 트렁크를 남편에게 내밀며 나가라고 했죠.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나가라 말라 명령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 마침 장모님도 오셨네. 장모님이랑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가면 되겠네. 아니 조서방, 눈이 있으면 지의 팔을 보고 안부부터 물어야 정상 아닌가? 애가 다쳐서 저 모양인데 밤새 연락도 안 되고 아무리 여자가 생겨도 그렇지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건가? 집으로 돌아간 시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때마침 나타나더군요. 세상에, 벌써 친정엄마까지 불러서 우리 문영이 몰아세우는 거냐? 남자가 외박할 수도 있는 거지. 외박했다고 이혼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같이 사는 부부가 남아있겠니? 어머님, 외박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아예 연락도 없이 외박을 밥 먹듯이 했다고요. 그리고 제 팔 보세요. 어제는 저 혼자 응급실 갔어요. 보호자를 찾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 아침에야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 불러서 쪼르륵 이혼하겠다고 먼저 일러 바친 거야?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냐? 어따 대고 어리광이야. 사돈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다들 어쩜 모르는 사람이 다쳐도 걱정을 하는데 가족이란 사람들이 며느리 옳게 다친 건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조서방, 밖에서 바람 피우는 게 뭐가 그리 당당한 일이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어쩌고 저쩌? 아니 지금 감히 누구 아들한테 무릎을 꿇으라 마라 하는 거야? 남자가 잠깐 바람 좀 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친정엄마까지 쫓아와서 이 난리냐고. 뭐? 그럼 바깥 사돈이 잠깐 바람 좀 펴도 사돈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시겠네요. 사돈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 딸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저런 놈을 내가 사위랍시고 예뻐했다니 제 눈을 파버리고 싶네요. 아니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멀쩡한 내 남편을 두고 아주 막말을 해도 유분수지. 그래, 네 눈깔 파버려. 여기 다 모였을 때 얘기하자고. 조문영, 너 여자 있지? 그래, 내가 이제야 진짜로 여자 같은 여자를 만났다. 됐냐? 네가 그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직접 귀책 사유 네 입으로 말한 거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서 그년한테 가든지 말든지 해. 나도 이런 이상한 시어머니랑 시누이 지겨워. 대신 위자료는 최대한으로 뱉어낼 각오 단단히 해. 이미 술집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 남편은 이혼하자는 이야기에 잘못했다 빌고 반성은커녕 한술 더 떠서 당장 다음 날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지도 않고 협의 이혼으로 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와 신우의 막말을 참고 견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죠. 신혼 전셋집에서 가구와 살림살이를 빼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눌러 쓰신 글이었어요. 지혜야, 너는 그 자체로 참 좋은 사람이다. 결혼에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아라. 네 앞에 인생에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그래도 너와 만났던 짧은 시간 동안 참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잘 가거라. 그래도 시아버님의 편지 덕분에 제 2년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만 기억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아무래도 이혼하고 같은 회사에 남기는 제가 불편했으니까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저는 반찬 배송 사업을 시작했어요.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과 반찬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영양사로 일했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1년은 힘들었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입소문이 빠르게 나서 2년차부터는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친정 엄마가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도와주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규모가 커져서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니라 전국 배송까지 하게 되었죠. 이혼의 상실감을 사업에 쏟아부었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시간 참 빠르게도 흘러간다. 네가 벌써 38살이라니. 그런데 이제 남자도 다시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정말 더 지나면 애도 낳기 힘들어.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 아휴, 애 못 낳는다고 난리 피던 지랄 맞은 전시모 생각난다. 아, 나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살면서 돈이나 많이 벌 거야. 하지만 결혼할 때 이혼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자 남자들을 다 믿을 수 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정말 다시는 연애를 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저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온 남자가 생기더라고요. 반찬 배송은 당일 배송이어서 배송 회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찾느라 고생을 많이 했죠. 반찬이 상해서 보상도 많이 해줬고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회사가 지금의 남편 회사입니다. 남편은 배송뿐만 아니라 포장의 방식 자체를 바꿔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은 새벽 배송을 시작했어요. 일하는 것도 듬직했고 친정 엄마한테도 잘하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38살에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상하게 결혼식 날 돌아가신 친정 아빠와 전 시아버지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나, 씨가 달라지니까 바로 임신이 되네. 이게 인연인 거야. 아주 천생연분을 뒤늦게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저는 그야말로 39살에 노령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을 닮은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네요.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어느 날 무슨 편지와 사진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뭐야? 유치원에서 부모님 아기 때 사진 가져오라고 해서 할머니랑 찾는데 앨범에서 이게 떨어졌어. 할머니가 엄마 갖다 주래. 그 사진은 전 시아버지와 제가 둘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편지는 이혼하고 나서 아버님이 주신 편지였어요. 첫 번째 결혼과 관련된 사진은 다 불태워 버렸는데 이 사진과 편지 하나만 남겨놓았었지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아버지하고의 추억은 차마 버리기 싫더라고요.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해서 급하게 사진과 편지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어요. 기차에서 사진과 편지를 읽어보며 문득 어떻게 잘 지내시나 궁금한 마음이 들었죠. 출장을 마치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서울역 지하보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밤이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뜸하고 여기저기 노숙자들이 자리를 펴고 소주를 마시거나 누워 있더군요. 조금은 무섭기도 해서 발걸음을 빨리 해서 걷고 있는데 어디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싸움이 난 거였어요. 이 다리도 없는 병신 같은 노인네가 어디 함부로 남의 음식을 손을 대? 아, 여기가 만만해 보여? 나이 들어서 흘러왔으면 얌전히 죽은 듯이 잠이나 잘 것이지. 노숙자들 서너 명이 한 명의 노인네를 발로 차고 때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영무원들과 공익요원분들이 달려와서 말리더군요.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서 가야 되는 거 몰라요? 노인네를 구타하던 노숙자들이 침을 뱉으며 도망갔어요. 쓰러져 있던 노인네는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를 주워서 영무원에게 연신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분명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출장길에서 하루 종일 생각났던 바로 그분, 전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노인네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10년이 넘은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지저분하게 기른 머리며 때국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전 시아버지가 맞았어요. 그 노인네는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일어서서 빵 봉투를 들고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데 왼쪽 발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어요. 아이,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 시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수그려서 사과를 하고는 쩔뚝이며 걸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그 노인네를 따라가며 외쳤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이라 부르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저는 2번, 3번 더 아버님이라 외쳤지만 시아버지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걸어갔어요. 저는 달려가서 전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오히려 전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아이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 옷 더러워요. 만지지 말고 말하세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지혜예요. 이지혜. 아버님 큰아들 문영 씨랑 결혼했었던 며느리요. 아버님의 처참한 몰골에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군요. 이렇게 아버님을 만나려고 우리 아들이 그 사진을 찾은 건가 싶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버님은 지혜라는 이름을 듣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고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쩔뚝이며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아버님 앞에 섰어요. 아버님 눈앞에 가방이 있던 사진과 편지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아버님은 그 사진을 보시고는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거사. 이런 꼴 봤으면 어여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가야지. 내가 이런 꼴로 너를 다시 만나다니.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가거라. 아버님, 저인 줄 아까 바로 아셨죠?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버님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면서 슬프고 억장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고됨 시집살이 때문이었는지 괜찮다고 생각했던 전 남편의 바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어린 날의 제 감정 때문이었는지 좋아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처참하게 변해버려서 속상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까운 음식점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여기 노숙자는 안 받아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음식값 몇 배로 낼게요. 저기 구석으로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시아버지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주인장에게 물수건을 많이 부탁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팔에 흐르는 피를 닦고 손이랑 얼굴도 다 닦아드렸죠. 내가 너를 만나려고 간밤에 꿈을 꾸었나 보다. 너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에이, 아버님,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13년이나 지났는데 저도 많이 늙었죠. 일단 아버님, 여기 수육이랑 국밥부터 드시고 말씀하세요. 저는 소주도 한 병 시켜드렸어요. 예전에는 소주는 잘 드시지도 않았는데 물컵에 따라서는 벌컥벌컥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굶으셨는지 제대로 씹지도 않고 국밥이랑 수육을 급하게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짠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시자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셨어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리는 왜 이렇게 되신 거고요? 이야기가 길다. 네가 문영이랑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끝까지 말리고 문영이 이 자식을 두드려 패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제 생각해서 이혼할 때도 제 편 들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혼하고 나서도 내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문영이 이 자식이랑 바람이 난 여자가 알고 보니 전형적인 꽃뱀이었던 거라. 문영이 혼을 빼놓고는 있는 재산 다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문영이가 결국은 사채까지 끌어다가 그 여자한테 바치고는 회사에서도 잘렸지 뭐냐.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쳐버린 건지. 문영이는 반패인이 돼서는 매일 술에 빠져 살았단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선을 달리다가 크게 차 사고가 나서는 바로 저 세상으로 가버렸단다. 이혼하고 매일 밤 문영 씨가 인생이 잘 안 풀려서 후회하는 인생 살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다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안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이 문숙이는 웬 사기꾼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해서는 우리 집 담보로 잡고 은행 융자 얻어서 다 날려먹고 결국엔 이혼하고 소식 끊기지 오래다. 그럼 어머님은요? 문영이 그렇게 보내고 문숙이 사라지고 집은 은행에 넘어가고 지하 단칸방으로 옮겼으니 네 시애미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지. 그렇게 정신줄 놓고 살더니 3년 전에 암으로 저 세상 갔다. 저는 차마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10년 사이에 한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는지.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였는데 그걸 귀한 줄도 모르고 구박을 하고 바람을 피더니 벌을 받은 게지. 네 시모가 문영이 이혼을 하고 점집에 갔더니 복덩이 걷어찼다고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영이 놈한테 너한테 가서 다시 싹싹 빌고 데려오라고 엄청 난리를 쳤다. 왜 안 그렇겠냐? 새 며느리라고 데려온 여자가 꽃뱀 술집 여자였으니 네 시어미도 정신이 번쩍 든 것이지. 그런데 이미 문영이 녀석이 돌아버려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아버님 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당뇨가 있었지 않냐. 그런데 집안이 그렇게 되고 나니 내 몸을 볼볼 겨를이 없었지. 그리고 네 시모암에 걸려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고쳐본다고 그나마 있던 월세 보증금도 다 털어서 병원비로 쓰고 났더니 나중에 혼자 남았는데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지. 그러다가 합병증 와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 나도 인생 포기하고 싶더라.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쉼터에서 지내다가 결국 작년에 절단을 했다. 세상에나. 그렇다고 이렇게 지내시면 어떡해요? 지금 잠은 어디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설마 서울역에서 종이 깔고 주무세요? 아니다. 서울역도 다 자리가 있고 아까 봤다시피 텃세가 심해서 노숙자 쉼터 자리 나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지내면 된다. 그나저나 우리 집 이야기만 하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물어보지도 못했네. 잘 살고 있는 게지. 네, 저는 결혼했어요. 애도 낳았고요. 아들이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반찬 배달 사업도 시작해서 그런 대로 잘 되고 있고요. 아이고, 너무 잘 됐구나. 그래. 진짜 네 자체가 복덩이가 맞다. 아버님,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냐? 이제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남이다. 그러니 너도
이제 불쌍한 노인네한테 국밥 한 그릇 싸줬으니 네 갈 길 가라. 이런 꼴 보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겠냐 네가. 아버님이 하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이날은 주로 머무시는 쉼터 위치와 연락처만 알아놓고 제 명함을 드리고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친정 엄마에게 전 시아버님 만났던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네 전시댁이 딱 그 꼴이다. 어이구, 네 고생시킨 조서방이랑 시모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든다만 죽었다고 하니 영 마음이 편치는 않네. 특히나 전 시아버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발까지 잘라냈다니 참. 당신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서 다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우리 아빠처럼 나한테 잘해주셨거든. 재혼한 남편은 부모님이 어릴 때 모두 돌아가셔서 자수성가한 남자였어요. 워낙에 배포가 크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남자라 제가 전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었죠. 저는 계속해서 다리까지 불편한 전 시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당신 옛 시아버지 입장이란 것도 있을 테니까 무작정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숨어버릴 수도 있어. 차라리 우리가 봉사를 하는 셈치고 쉼터에 도시락을 주말마다 갖다 드리면서 안부를 확인하면 어떨까? 맞다. 좋은 생각이네. 아버님을 위해서 당뇨 식단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저는 그날부터 당뇨식을 한 끼 밥상으로 혹은 도시락 메뉴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당뇨 환자를 위한 메뉴 개발을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님을 찾아갔죠. 대신 남편과 친정 엄마 없이 직원들을 데리고 저 혼자 갔죠. 내가 미안해서 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냐? 아버님이랑 제가 인연이 이렇게 깊은 걸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고맙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덕분에 저랑 저희 회사 직원들도 봉사하고 좋잖아요. 여기 쉼터분들도 좋아하시고. 에이그, 네 고집을 당할 수가 없구나. 아버님, 왼쪽 발에 의족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병원까지 예약했어요. 이거 취소하면 다시 예약 잡기 힘들어요. 아버님이 제대로 걸을 수가 있어야지 다시 혼자서 독립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시부를 모시고 가서 의족을 해드렸어요. 막상 목발을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자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김에 종합 검진도 받게 했습니다. 아버님의 안색이 날이 갈수록 검어지고 기침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참 잔인해요. 이제 다시 겨우 삶의 의지가 살아났는데 시아버님은 폐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5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시한부 판정을 하자 오히려 시아버지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널 다시 만난 거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니면 아마도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을 거야. 그래도 한때 우리가 맺었던 인연이 참 깊긴 했나 보구나. 이제 나는 살 날이 별로 안 남았으니 더 이상의 병원 치료는 받고 싶지 않구나. 대신 떠나기 전에 사돈 얼굴 뵙고 고맙다고 인사는 드리고 싶다. 그리고 네 듬직한 남편이랑 아들도 보고 싶고 잘 살고 있는 네 모습을 마지막으로 내 눈에 담고 떠나고 싶구나. 그리고 아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시누이를 찾아봤어요. 아마도 마지막에 차마 부탁하지 못한 것이 시누이를 보고 싶다는 것임을 제가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한 것도 아니어서
제가 찾을 방도가 없더군요. 시아버님은 그렇게 끝내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저희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고 평화롭게 하늘로 가셨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아버님의 유골은 유언대로 바다에 뿌려드렸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요. 시아버님 때문에 개발하게 된 당뇨식 반찬이 반응이 좋아서 사업을 더 확장하게 되었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먼저 가신 아빠와 시아버님이 만나서 저를 응원해주는 덕분 아닐까 해요. 아무리 힘든 와중에도 보석 같은 사람이나 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힘든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악연으로 끝날 수도 있는 관계였지만 저에게는 이제 담담하게 과거를 돌아보게 해주신 분이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추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